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 교수의 해피 사교. 자, 오늘은 좀 그렇고 나중에 볼 사람도 있으니까 2023년 5월 3일 실시된 우리 방문각 일반사회 권박팀 모의고사라고 할게요. 그냥 자, 모의고사 시험 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 강의는 이번에 출제된 사회과 교육론 6문제의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는 전공 A에서는 1번, 5번, 6번이고요. B에서는 3번, 4번, 5번이 사회과 교육론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알다시피 A에서는요. 1번, 2번, 3번, 4번 네 문제가 기입형이고 그렇죠? 나머지 8문제가 서술형입니다. B에서는 1번, 2번 그렇죠? 1번, 2번 두 문제가 기입형이고 이제 네 문제가 그렇죠? 두 문제니까 9문제가 이제 서술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이제 제가 각 강의 그 OT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분류를 했을 뿐이지 서술형 문제로 가더라도 서술형이라고 이제 이름은 안 붙어 있지만 그 뒤에 A에서의 5번부터 그렇죠? 12번까지 또 B에서의 3번부터 11번까지에도 그 작성 방법에 보면 작성 방법이 2개 또는 3개 정도 나오는데 그게 보면 또 그 기입형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기입형 문제가 6문제, 4문제, 2문제 해서 6문제다? 아니죠. 그 서술형 문제에도 기입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 교수의 해피 사교에서도 바로 이 참호책을 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기입형으로 이렇게 빈칸 채우기 해가면서, 표시해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논술 쓰듯이 또는 객관식 문제에서 답을 찾듯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적절치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이 책을 그대로 읽자 했습니다. 자, 먼저 A. 자, A의 1번 보겠습니다. 전공 A의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 목표의 변천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업관위원회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습니다. 처음이고 우리가 워밍업 하는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 기출을 활용을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대로 베껴서 내진 않았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참호책에서 내용들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하면서 이 내용은 참호책의 물론 이제 모경한 차경수여서 모차책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모차책 하시는 분과 참호책 하시는 분도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자고요. 그냥 저는 제 지도 교수님이 차경수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경한 교수님은 제가 이제 87년도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유학을 가셨었고 이제 좀 있다가 한 2년쯤 있다가 그때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때 이제 인사하고 막 했던 과사무실에서 인사하고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89년.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참호책이 입에 붙었고요. 그래서 참호책 제가 페이지 쪽수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기출을 응용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기출은 정말 중요한 게 기출 제시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20학년도에 기출 제시문 중에 빈칸이 세 번째 줄의 A라는 용어를 기입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 제시문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좀 있다가 출제가 되면서 이제는 A는 제시를 하고 보여주고 B를 빈칸 만들어서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은요 정말 출제하기에
적절한 걸 골라서 출제를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의 출제위원들 또 그 다음 연도의 출제위원들은 출제하기에 적절한 것을 선택을 안 할까요?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상호 배타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출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제시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하는 거. 자, 우리나라 사회과 도입 초기인 미군정 시기에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양성이 사회과의 기본 목표가 되었다라는 거. 그렇죠? 뭐 그게 미국식이라는 글자는 없지만 요것은 참호책 47쪽에 보면 나옵니다. 자, 47쪽에 보면 우리나라 사회과 도입 초기인 미군정 시기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사회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민의 양성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붙여넣기 할 수는 없지만 문장을 바꿔봐야 그냥 거기서 거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옆에 쪽수를 여러분들이 써두기를 바랍니다. 자, 민주 시민의 양성이 사회과의 기본 목표가 되었다. 시민과 국민 구별하자 그랬죠. 제가 사회과 교육론 강의에서 시민과 국민을 구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민은 개인을 어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 어디에 매여 있는 존재로 본다기보다는 이에 비해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존재가 있습니다. 국가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구성원, 국가가 더 중요할까요? 국민이 중요할까요? 굳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둘 중에 하나로 말하라고 한다면 국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게 국민입니다. 하지만 시민은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과 국민은 글자 한 글자가 시자와 국자로 글자 한 글자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국민이라고 생각하느냐 시민이라고 생각하느냐, 학생들을 시민으로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국민으로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여기 차이에 따라서 교과서가 달라지고요, 선생님들의 생각이 완전 달라지고요, 어떻게 보면 그 교육부, 그렇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민이 국민이 되는 것 또는 국민이 시민이 되는 것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소련과의 냉전이 시작되고, 그렇죠? 냉전, 콜드워. 자, 이건 뭐 국제 정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냉전이 시작이 되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1960년 6월 25일,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6.25 사변 그랬습니다. 6.25 사변. 6.25 사변 그랬어요. 참 그때는 무슨 이 이름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고 정말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이는구나. 4.19도 뭐 4.19 학생의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한 것처럼 좀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뭐 그때는 또 그때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 뭐 이렇게 또 뭐 합리화하는 또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6.25 사변이 뭐예요? 그렇죠? 주체가 뭐예요? 주체가 한국전쟁. 저는 뭐 한국전쟁 뭐 완벽하게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그냥 한국전쟁이 좀 더 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자질은 애국심과 반공정신으로 변화하였다. 그렇죠? 애국심이죠. 국가 구성원으로서. 반공. 천내로 왔잖아요. 남침했잖아요. 그렇죠? 남침, 북침도 헷갈린다면서요. 남한이 침략해서 남침이고 북한이 침략하면 북침이기 때문에 6.25 한국전쟁은 북침이다. 이렇게. 아이고, 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가르칠 게 많습니다. 남쪽으로 침략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남침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제3차 교육과정 시기에서 사회과학 탐구 능력의 함양과 같은 자질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3차가
삼국통일 김유신. 제 본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제가 본 강의 할 때 외우자 그러면서 삼국통일 김유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3차 교육과정은요, 유신입니다. 유신. 연도로 따지면 73년부터 81년이에요. 그래서 유신, 한국적 민주주의, 한국식 민주주의, 영도적 대통령제. 그렇죠? 반공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가 구성원, 국민이 중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영향을 받기는 받아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이때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이라고 했죠. 자, 국가 발전 및 체제 유지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여전히 사회과의 목표는 한국식 민주주의에서 요구하는 뭐예요? 국민 양성이었습니다. 국민 양성이었어요. 그냥 짧게 딱 두 글자로 하면 됩니다. 국민, 시민, 국민. 선생님, 시민 앞에는 민주라는 걸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요, 그건 중복되는 표현입니다. 시민은요, 당연히 민주시민이어야 합니다. 민주시민이 아닌 시민이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민주시민이 아닌 시민이 어디 있어요? 독재시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안 붙여도 될 말들을 자꾸 붙이지 말자. 그냥 시민 두 글자면 되는 거고요. 그냥 국민 두 글자면 되는 것이. 앞에 이것저것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냥 국민.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그렇죠? 6월 10일. 사회과의 목표는 한국적 특수성보다, 그죠? 한국적 특수성보다는 한국식 민주주의 있었잖아요. 한국은 지금 남북 분단 상황이고 북한에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언제 남침할지 모르고 남한 내에서도 친북 세력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선진국이 어쩌고 저쩌고 막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 소리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죠. 자, 이에 땡땡 교육과정 시기부터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80년대 후반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80년대 후반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6차입니다. 6차. 자, 6차가 되고요. 연도로는 92년부터 97년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되니까 6차 교육과정에서 92년부터 97년까지죠. 이때가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 여기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했듯이 중복 표현입니다. 그냥 시민성 또는 시민 자질의 함양이라고. 근데 이제 굳이 민주를 붙인 것은 강조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세계화 및 개방화와 더불어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구성원의 자질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고명이지요. 자,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역시 안 나오면 서운합니다. 2024학년도 출제 가능성 99%. 바로 사회과의 본질에 관한 전통이죠. 본질에 관한 바스 셔미스. 자, 발문에 가는 바스와 셔미스가 제시한 사회과 본질에 관한 세 가지 전통에 대한 표이다. 그리고 나는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부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랬네요. 바스와 셔미스. 자, 우리 참호책 20쪽에 보면은요. 참호책 20쪽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렇죠? 등은 사회과의 전통을, 자, 중간 부분에 나오죠? 시민성 전달로서의 사회과 교육,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교육, 반성적 탐구로서의 사회과 교육 등 세 가지 모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개 더 있죠. 자, 요거는 5번에서 지금 하는 거고요.
시, 사, 반, 사, 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동아리를 살 수 있다라고 보면 어떤 동아리를 살까요? 선생님, 어떤 동아리를 살까요? 시사반 사계. 시사반 사계. 시사반을 사계. 시민성 전달 모형, 사회과학 모형, 반성적 탐구 모형, 사회 비판 모형, 개인 발달 모형. 이렇게 5가지 초성으로 외우자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시사반 사계. 어떤 동아리를 사는 게 좋을까요? 시사반 사계. 자, 그래서 요 사회 비판 모형과 그렇죠? 개인 발달 모형 2가지를 추가해요. 누가?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그래서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나오면은 5개. 특히나 개인 발달 모형보다는 사회 비판 모형이 나오죠. 왜? 비판이니까. 여기서는 일단 이 3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요, 참고책 83쪽. 자, 83쪽에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은요, 처음에는 이름을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그러니까 이때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은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 구분을 없애는 거예요. 너무 일찍 나누다.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이과로 나눈 나라가 전 세계에 6개 나라밖에 없다. 이건 아니다. 어떻게 자기 적성을 중고등학교 때 뭘 했다고 그거 아느냐. 그래서 융합 이런 이야기 했어요. 문이과 통합.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는요, 고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문과, 이과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문과 있어요? 중학교 이과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그러면 그 초등학교, 중학교 손도 안 대냐? 고등학교만 손 대냐?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손을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에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이름 붙이다가 2007 개정, 2009 개정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그 교육과정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한번 붙여봐야지 딱 했는데 막 붙이고 보니까 너무 그 고등학교의 문이과 통합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정작 초등학교, 중학교는 문과, 이과가 없으니까 이름을 붙이면은 그 이름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포괄이 돼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게 포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하지. 그럼 2007 개정, 2009 개정은 그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작년 2022 개정이죠. 그러니까 2022 개정은 우리 참고책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출제하기가 버거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참고책 3차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4차 개정을 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오면 그때 출제해도 늦지 않습니다. 출제위원들은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늘 내던 거 그거 내지 새삼스럽게 아직 참고책에서 그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이 책에 담아두지도 않은데 괜히 그거 출제하다가 놓치거나 이러면은 어떡해요. 그래서 너무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너무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가요. 가에서 A 전통이 바로 애국심이죠. 애국심 강한 시민이네요. 목표가 시민성 전달 모형입니다. 자, 교육 방법으로서는 주입. 선생님이 전달합니다. 그죠?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 강의식도 있고요. 전달도 영상 보여주는 것도 전달입니다. 자, B 전통은 꼬마 사회과학자 했으니까 바로 사회과학 모형이고요. 탐구입니다. 과학적 탐구. 그러니까 과학적 탐구하고 비슷한 같은 명칭이 많아요. 과학적 탐구, 사회 탐구, 사회과학적 탐구 같은 의미입니다. 자, 다음에 C 전통이 바로 반성적 탐구를 해서 뭘 한다고요? 의사 결정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의사 결정. 사실은 사실대로 구분을 하고 가치는 가치대로 구분을 해서 사실은 팩트, 경험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또
이게 어떻게 하면은 적절한 가치, 바람직한 가치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도 따지고 하는 거 의사결정이죠. 자, 그래서 C 전통은 반성적 탐구 모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에서 봤더니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핵심되는 과목이 바로 융합이죠. 문이과 융합이죠. 그래서 그 교과의 이름도 통합입니다. 공통이 아니고요. 통합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통합사회입니다. 자, 네 번째 줄을 보니까 통합적 사고력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합사회라는 교과 명칭이 기억이 안 난다면은 사실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합사회라고 하는 그 교과 명에는 왜 이름을 통합사회라고 지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하는 글에서 그 통합사회를 연상할 수 있는 글자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니까 통합적 사고력 등과 같은 교과 역량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교과가 바로 사회과 290 과목은 통합사회입니다. 통합사회. 자, 그래서 작성 방법,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거 2개 썼습니다. 의사결정이고요. 통합사회입니다. 자, 작성 방법 두 번째. A 전통 모형의 명칭을 쓰고, 자, A는 바로 시민성 전달 모형 됩니다. 자, A 전통의 장점에 대해 한 가지를 서술할 것 그랬는데요. 자, 요거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20쪽에서 24쪽 그랬잖아요. 자, 21쪽에 보게 되면은 시민성 전달 모형은 전통적인 가치와 신념 체계의 전달을 강조하여 사회 유지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요게 바로 A 전통의 장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호책 하는 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과 교육론에 관련되는 교재 자체가 일단 많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만 출제해도 6문제 출제하는데 no problem이에요. 굳이 다른 책들에서 막 그거 찾아가지고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왕이면 참호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써주는 게 좋겠다. 여기 이미 표시 다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 요대로. 그러니까 이제 보이나요? 제가 이 핑크로 표시한 게 기입형 또는 서술형으로 출제 가능하다라는 표현들이거든요. 쭉 다 있어요, 쭉. 예. 그래서 어쨌든 요 책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자, 6번. 가는 우리나라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과정 일부를 발췌하여 교육과정 시기별로 비교한 자료이고, 나는 이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대화이다 그랬네요. 자, 6차 교육과정이네요. 자, 6차 교육과정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이거 A의 6번입니다. 6차 교육과정은 92년부터 97년이고요. 7차 나오네요. 자, 7차. 7차 교육과정은 97년부터 2007년입니다. 이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되는 거 여러분 이해하지요? 그죠? 5년 단위, 10년 단위.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렇죠? 자, 9차 개헌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을 하고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된 대통령이 노태우, 그 다음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뭐 정당이랄까요? 같은 진영이랄까요? 보통 10년 단위로 이제 교체가 됐잖아요. 노태우, 김영삼. 그 다음이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이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이 문재인.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다음에는 그동안에 보면은 또 그쪽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났다 그랬죠. 예. 뭐 이게 이것도 다양하게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도 개정 시기를 보면
대통령의 임기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이런 거. 이거 5년이고요. 그렇죠? 뭐 10년이고 막 이런 거 나옵니다. 자, 다음에 밑에는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나오고요. 자, 그 내용 부분에서 보면은 6차와 그리고 밑에 나오는 7차 2015에 딱 차이점이 나오죠. 6차는 뭐가요? 6차는 그냥 나열만 하고 있죠. 완성된 문장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나열만, 내용 요소들을 나열만 하고 있는데 비해서 7차와 2015 개정에서는 인식한다, 이해한다, 도출한다, 완성된 문장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게 눈에 딱 띄는 차이입니다. 자, 나해 볼게요. 자, 학생 1. 자,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심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학습자의 차이를 고려한 기억 나오죠? 자, 이거 78쪽입니다. 옆에다 메모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78쪽. 78쪽에 보면 7차 교육 과정에서 7차 교육 과정은 새로운 교육 과정 편제와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 과정의 추구 등 구조적 변화와 교육과정 문서 체제의 성취 기준을 도입하는 등. 그러니까 다 참모책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책을 들고 있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는 수준별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할 때 이름들을 많이 불러서요. 칠수야, 칠수야, 칠초야, 칠성아. 7차 교육과정 수준별, 7차 교육과정에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꾼다. 7차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을 도입했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연상이 됩니다. 기억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자, 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7차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내용을 진술한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방금 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6차 때까지는 그렇죠. 개념들을 그러니까 열거만 하는 데 비해서 그렇죠? 그 7차와 2015에서는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진술을 하잖아요. 요거 79쪽 봅니다. 참호책 79쪽을 봐요. 자, 79쪽에 보면 또한 제7차 교육과정 문서가 성취 기준 형식으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 이전 교육과정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기존 교육과정이 단원명과 내용 요소를 나열했던 것에 비하여 제7차 교육과정 문서는 진술문 형태를 통해 내용 요소와 행동 요소를 결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이 문장을 써주면 됩니다. 바로 이 문장을 써주면 돼요. 자, 기존 교육과정이 단원명과 내용 요소를 나열했던 것에 비하여 진술문 형태를 통해 내용 요소와 행동 요소를 결합하여 성취 기준 형식으로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교수 잘 말했습니다. 한편 공통교육과정이 디귿까지 적용된다는 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7차 교육과정과 다른 점입니다. 자, 7차 교육과정과 다른 점은, 자, 7차 교육과정까지는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공통교육과정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부터가 선택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것은 2009 개정입니다. 자, 2009 개정입니다. 자, 82쪽을 보면, 자, 82번에 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 있죠? 2009년 12월 개정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학년에서 10학년을 단축하여 공통교육과정 1학년에서 9학년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전체 과정을 선택교육과정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니까 2009 개정 때 바뀐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선택으로 바꾼 것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2009는 나타나 있지 않죠.
그냥 6차, 7차 그리고 2015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중학교 디귿에다가 중학교 3학년이라고 기입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퀘스천을 푸는 수험생 입장에서 퀘스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어쨌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는 2015부터 바뀌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2015하고 7차 교육과정하고 다른 점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공통교육과정이 중학교 3학년까지 적용된다는 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7차 교육과정과 다른 점입니다라고 물었지, 이렇게 바뀐 게 언제부터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009 개정 때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2015 개정이라고 하니까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답은 답대로 해놓고 야, 좀 그렇더라, 뭐 이 이야기는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B의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B. 자, 다음은 사회과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가 됩니다. 자, 교수님 이야기하시네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회과 내용 조직 원리 중 하나인 통합의 원리 그랬네요. 그럼 조직 원리 중 하나인 통합의 원리 그랬으니까 나머지 조직 원리도 있겠죠? 통합의 원리는 세 번째고요. 자, 우리 참고책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지금 떠오르면 좋는데, 떠오르면 좋은데, 뭐 안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95쪽입니다. 자, 95쪽 보면은요, 아, 93쪽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사회과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 해놓고요. 1번 환경확대법의 원리. 그렇죠? 2번에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 3번 통합의 원리. 그럼 4번이 있느냐? 없어요. 자, 세 가지네요. 환경확대법의 원리,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 그리고 통합의 원리.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봅시다. 미국에서는 통합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한 예로 1990년대 미국 사회과 교육협회 NCSS는 교육과정 표준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사회과 교육의 영역에 있는 개념, 주제, 문제, 이슈, 일반화, 법칙, 가치 등을 모두 종합하여 추출한 것. 스트랜드. 자, 이게 스트랜드입니다. 뭐 우리가 실 같은 거 한 가닥, 두 가닥, 머리카락도 한 가닥, 두 가닥, 이 가닥이라는 우리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냥 스트랜드라고 그냥 그대로 발음 나는 그대로 스트랜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굳이 스트랜드 아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겠니 해서 그냥 꾸역꾸역 찾아보니까 대주제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 근데 대주제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하지 않고 그냥 원어 그대로 발음 그대로 스트랜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스트랜드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형태니까 스트랜드 중심 통합입니다. 자, 요거는 99쪽에 있습니다. 99쪽에. 자, 바로 통합에도요, 통합의 원리에도 통합의 유형에 학문적 형태의 통합이 있고 교육적 형태의 통합이 있고 종합적 형태의 통합이 있거든요. 바로 종합적 형태의 통합에 바로 나옵니다. 스트랜드는 사회과 교육 영역에 있는 개념, 주제, 문제, 이슈, 일반화, 법칙, 가치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사회과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정리해 놓은 핵심적인 요소이자 준거이다. 이게 바로 스트랜드이고요. 자, 이것을 중심으로 밑에 나오잖아요. 스트랜드 중심 통합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스트랜드 중심 통합이죠. 자,
그리고 학생 1, 그럼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도 통합적 접근이 시도된 적이 있나요? 물론이지요.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통합적 접근 사례를 찾아봅시다. 학생 2, 제4차 교육 과정입니다. 제4차 교육 과정은 81년부터 3차가 81년까지잖아요. 자, 4차는 이거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81년부터 87년까지. 자, 제4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 과목은 1학년은 지리와 일반사회 그랬는데요. 자, 요거 1학년은 지리와 일반사회 그랬는데 요것도 참호책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지 볼까요? 참호책 76쪽입니다. 76쪽에 보면 자, 중학교 사회는 1학년에 한국 지리와 공민, 2학년에 세계 지리와 세계사, 3학년에 세계사와 공민 내용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었다. 자, 요것은 이때의 용어로 표현을 했으니까 공민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 기출에서는요, 그냥 1학년에는 한국 지리 대신에 그냥 지리라고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사회라고 표현해요. 공민을 일반사회로. 그렇죠? 2학년은 그냥 지리가 아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세계지리였는데 세계지리와 그리고 역사가 아니고 세계사였어요. 자, 그리고 역사 3학년에는 세계사와 공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명칭 자체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 요런 데는 공민이라는 글자를 쓰면 뭔가 좀 이렇게 또 좀 힌트, 암시를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잘 찾았네요. 다른 사례를 찾아보기 전에 어떻게 통합했는지 제4차 교육과정을 분석해 볼까요? 학생 1, 저는 2개 이상의 학문을 기초로 하여 그 속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지식, 관점, 사고력 등을 추출하여 구성한 통합 유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학생 1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몇 쪽에 나오느냐? 98쪽에 나옵니다. 자, 98쪽에 보면 학문적 형태의 통합에 다학문적 통합, 학제적 통합, 그리고 초학문적 통합 되어 있는데요. 학제적 통합에 보면 바로 2개 이상의 학문을 기초로 하여 그 속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지식, 관점, 사고력 등을 추출하여 구성. 그렇죠? 요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다? 간학문적 통합. 간학문적 통합. 간은 사이 간자예요. 그래서 학제적 통합이라고도 하죠. 근데 학생 2는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여러 학문들을 그냥 엮어만 놓은 거 아니에요? 왠지 이렇게 합쳤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 그래서 저는 학생 1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저는 그냥 간학문적이라고 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다학문적 통합 유형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학문적. 그러면 이제 다학문적도, 그렇죠? 자, 작성 방법 2번에, 두 번째 보면은요, 밑줄 친 디귿의 의미를 서술하고 다학문적 통합입니다. 하나의 주제 또는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학문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관점에서 다루는 전문 지식을 결합하는 형태의 통합 유형입니다. 요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다른 학문적 형태의 통합 유형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한 가지 서술할 것 그랬는데 바로 그 밑에 있죠. 결합의 정도가 가장 낮음. 개별 학문의 전문 지식 자체를 학습하는 데 그칠 우려가 있음. 요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주면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왜 자꾸 여러분 정신없게 참호책을 들고 이야기하느냐?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합의 원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작성 방법 두 번째 줄에 보면 학문적 형태의 통합 그랬죠. 학문적 형태의 통합의 세 가지. 다학문적 통합, 간학문적 통합, 초학문적 통합 세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교육적 형태의 통합인데 교육적 형태의 통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념 중심 통합과 이슈 중심 통합이에요. 그리고 그
그 두 유형의 통합을 합친 것이 종합적 형태의 통합인데, 종합적 형태의 통합의 유형이 바로 스트랜드 중심 통합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바로 갈게요. 자, 4번 문제. 자, 교사, 난민 수용을 소재로 사회과 수업을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수업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지 말씀해 주세요. 자, 교생 1. 저는 인지적 영역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사회 탐구 모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155쪽.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 참고책이 없으면 그냥 그 페이지 수, 쪽수만 표시를 해 놓으세요. 155쪽에 보면은 인지적 수업 모형 있습니다. 인지적 수업 모형. 얘는 개념학습, 탐구학습, 일반화학습 나오는데요. 바로 탐구학습 모형. 그렇죠? 탐구학습 모형. 사회탐구 모형인데요. 사회탐구 모형 같은 말들이 사회탐구 모형, 그죠? 사회과학탐구, 사회탐구 다 같은 말입니다. 탐구학습 모형, 사회과학 탐구 모형, 과학적 방법, 사회탐구 모형 같은 의미로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말을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글자 수로 번역을 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어차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글자 수를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좋다, 중요하다 하는 분은 사회탐구보다는 사회탐구 그러면 그냥 사회를 탐구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회탐구는 그런 게 아니니까 사회과학탐구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 이 번역하는 사람들마다 우리 그 교수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논문을 쓰시니까 이 다양한 용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지적 영역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사회탐구 모형이, 탐구학습 모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탐구는 문제 제기하고요, 가설 설정하고요, 용어 정의 및 개념화. 이것은 이제 사회학 용어로, 사회문화 용어로 말하면 연구 설계 단계라고 보면 돼요. 자, 연구 설계 때 이제 용어 정의하고 개념화합니다. 이때는 뭐 개념의 조작적 정의도 하겠죠. 자료 수집을 하고요, 자료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한 자료,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겠죠. 그리고 기억이 뭐한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했다면 기억이 뭐다? 일반화합니다. 일반화라는 것은 표본 집단을 가지고 도출한 결론에 대해서 전체 집단이 다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라고 하죠. 자, 일반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 도출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 방법 첫 번째,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일반화 쓰고요. 자, 일반화는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우리 참고책에 아예 일반화의 학습 단원이 있습니다. 6단원이에요. 자, 여기 가면 일반화의 개념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참고책에서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205쪽입니다. 205쪽. 205쪽에 보면 일반화와 이론의 학습, 그래서 일반화의 교수 방법, 그러면서 일반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화는 개념과 함께 중요한 사회과의 학습 내용이다. 일반화가 뭐냐? 일반화는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증명한 보편성 있는 서술이다 라고 또 이대로 그대로 제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왜? 요거 나오니까. 예. 자, 그래서 작성 방법 첫 번째 거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생 1위에 계속 볼게요. 국가별 난민 인정 기준의 차이가 있는지, 기준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경험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죠? 사실입니까? 가치입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난민 인정 비율은 매년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의 문제, 팩트는요, 탐구학습 모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생 2가요. 정의적 영역의 문제. 정의적 영역은 이제 가치입니다. 가치. 탐구하기 위해서는 뱅커스. 자, 제임스 뱅커스의 가치 탐구 모형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가치 탐구 모형이기 때문에 역시 참고책에 아예 가치 교육이 있어요. 사회과의 가치 교육이 있고요. 자,
요 모형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가치 분석 접근법에 나옵니다. 가치 분석 접근법에 대표적인 견해해가지고 뱅크스의 모형이다 나오죠. 뱅크스의 모형이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09쪽에 가면 나와요. 자, 정의적 영역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뱅크스의 가치 탐구 모형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모형은 문제제기, 가치 관련 행동의 진술, 행동과 관련된 가치의 확인 및 진술, 가치 갈등의 확인, 가치의 원천 진술, 대안적인 가치의 진술, 결과 예측, 가치 선택, 행동. 이 단계 중에 어떤 하나를 빈칸 만드는 거 나오잖아요. 위에 바로 나오잖아요. 일반화 쓰는 거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입에 붙여놔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연상할 수는 있고요. 힌트 얻을 수는 있는데 정확한 명칭을 그 단계의 그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 번 써봐야 돼요. 자, 난민 수용을 인권의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지, 인권의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지, 국가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봐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즉, 다름을 허용합니다. 다름이 허용되는 분야는 가치예요, 사실이에요? 가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국가별 수용 난민 수는 얼마나 되는지, 국가별 수용 난민 수는 얼마나 되는지는 객관적 경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생 2는 지금 가치를 탐구하는 가치 탐구 모형 이야기를 하면서 가치 관련되는 이야기도 하지만 엉뚱하게 사실 진술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거 지금 정신을 못 차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이걸 딱 듣다가 보니까 두 분이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해 말씀하고 계셔서 우선 지식과 가치 문제 확인이 필요하군요. 이 지식이 바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이 지식이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사실과 가치를 우리가 많이 대비를 시키기 때문에 그냥 사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았겠는데 초기부터 지식. 왜? 사회과학 탐구 모형, 사회탐구, 지식탐구. 그러니까 다시 지금이라도 요 관련되는 이 교수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용어를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책들은요, 대부분은 여러 교수님들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짜깁기예요, 짜깁기. 그리고 실무는 이 이름 나오신 교수님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알바, 조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실제 작업을 하고 막 이러시다 보니까 용어 통일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 사회과 교육론 강의하면서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오자도 지금 잡아내지 못한 거 엄청 많아요. 이거 지금 여기 잘못된 글자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뭐 사실 거의 다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식과 가치 문제 확인이 필요하군요. 그래서 이 지식을 사실로 팩트로 생각합니다. 팩트와 밸류죠. 제가 보기에 이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 제시한 모형을 모두 포함한 수업 모형인 사실과 가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의사결정 모형이에요. 자, 바로 종합 모형이고요. 158쪽입니다. 사회과의 수업 모형 중에 종합 모형의 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의사결정 모형이고요. 자, 의사결정 모형도 역시 뱅크스 나오죠. 자, 바로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건 기출에도 늘 나오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문제 제기하고요. 지식과 가치 문제의 확인이잖아요. 지식과 가치 문제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뱅크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지식과 가치 문제 확인이니까 그냥 이 지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회 탐구죠. 사회 과학 탐구죠. 팩트죠. 그렇죠? 가치 탐구입니다. 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 두 번째 보면 교생이 발언 중에서 뱅크스의 가치 탐구 모형에 부합하는 부분을 찾아 쓰고 부합하는 거. 다르다가 허용되는 가치의 영역이죠. 자, 그게 바로 난민 수용을 인권의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지 바로 이 부분이 여기서 원하는 표현입니다. 그 이유를 써라. 자, 그 이유를 써라. 그러면 방금 했던 158쪽입니다.
자, 158쪽에 보면 사실과 가치 나오죠. 여기서는 사실과 가치입니다. 자, 기존 사회과 수업의 의사결정 모형들은 모두 사회과학적 탐구 과정과 가치 탐구 과정의 두 과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곧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학 탐구가 필요하다. 또 동시에 의사결정에는 선택해야 할 가치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치 탐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왜 이걸 구분해야 되느냐? 제가 깔끔하게 쓴 것을 보면 의사결정에는 선택해야 할 가치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만, 사실에 관한 지식만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식도 있고 사실에 관한 지식도 있고 가치, 선택해야 할 가치 문제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치 탐구의 과정이 필요하고 가치 탐구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실과 가치의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서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쓰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쭉 좀 천천히 말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써보고요. 여러분들은 같으면 뭐 난 좀 다르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갑니다. 자, 5번 문제. 올리버와 세이버는 논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요. 우리 사회과에서 아주 또 중요한 게 논쟁 문제 수업입니다. 논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 과정을 수업에 적용한 법리 모형입니다. 법리. 법은 법률이고요. 리는 윤리입니다. 법리 모형을 개발하였다. 자, 이것은 어디 나오느냐? 329입니다. 329. 하버드 모형,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의 결정판으로 오늘날까지도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며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은 올리버와 세이버의 연구이다 그랬습니다. 자, 저 밑에 명칭에 보면 올리버와 세이버가 제시한 수업 모형은 윤리 법률 모형 또는 법리 모형이라고도 한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사회과 교육 프로그램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하버드 모형이라고도 한다. 요 329쪽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기억은 바로 하버드 쓰면 됩니다. 하버드 모형. 그러니까 법리 모형은 이미 기출이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바꿔서 하버드라고 한번 해본 겁니다. 자, 하버드 모형 되겠고요. 자, 올리버와 세이버는 공공의 논쟁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세 가지 차원의 불일치가 돼. 세 가지 차원의 불일치가 있는데 불일치가 되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일치하면 논쟁 안 하겠죠. 일치하면 왜 논쟁을 하겠어요? 일치가 안 되니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 가지. 근데 참호책에서는 불일치라는 표현보다는 자, 올리버와 세이버는 교실 수업에서 제기된 논쟁 문제를 첫 번째 개념의 명료화, 즉 개념에 있어서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 문제 그랬을 때 이제 논쟁을 하는 당사자 간에 그 사회 문제의 개념 자체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예. 일탈 그랬을 때 그 일탈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논쟁 당사자끼리 서로 다르게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 계속 겉돌겠죠, 논쟁이. 그러니까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일단은 거기에서 불일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료화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경험적 증거에 의한 사실의 증명. 팩트, 사실이 지금 일치해야 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얼마의 돈을 훔쳐서 나왔다. 그 과정에서 B를 다치게 했다. 이거에 있어서 불일치가 있으면 안 되죠. 다치게 안 했다. 그냥 지가 스스로 넘어진 거다. 그리고 50만 원의 돈을 훔쳤다 그랬는데 50만 원이 아니다. 그냥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가지고 나온 것이 그게 어떻게 50만 원이냐. 그게 현금이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을 가지고도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치 갈등. 결정적으로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용어, 개념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그리고 팩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게 이제 논쟁 문제 수업인데, 이들은 특히 가치 갈등의 해결을 가장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치 갈등을 해결할 때는 그럼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사회의 기본 가치라는 겁니다. 인간 존중 등과 같은 사회의 기본 가치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에 세 가지 차원의 불일치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 공무원 채용 시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에 관한 논쟁을 가정해보자. 이에 대해서 가산점이란 무엇인가? 이게 바로 개념이죠. 개념에 대해서 일단은 가산점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논쟁 당사자가 가산점은 이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 클리어.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가산점으로 인해서 제대 군인의 공무원 시험 합격률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가산점을 부여하기 전과 가산점을 부여한 이후에 제대 군인들이 얼마만큼 합격률이 있는가, 달라졌는가? 이것도 역시나 그 당사자 간에 다른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합격률이 높아졌다 할 수도 있고요. 별로 아니다,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불일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일치되는 자료를 가지고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맞네요. 20% 상승했네요. 저희도 20% 상승한 것 인정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병역의 의무,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 이것은 뭐예요? 가치 갈등입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장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때 뭐가 필요하다라고 올리버와 세이버가 말한 거예요. 사회의 기본 가치. 어떤 가치가 사회의 기본 가치에 더 부합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의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은 보수주의자로부터는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진보주의자로부터는 도리어 보수적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게 바로 361쪽에 있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죠. 361쪽. 자, 사회 논쟁 문제 수업 모형에 대한 평가와 전망, 비판 나옵니다. 비판. 자, 비판. 자, 둘째, 첫 번째 비판과는 반대로 이 모형은 학생들에게 공연히 사회적 쟁점을 제시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질서에 의문을 갖게 하고 심지어 혼란스럽게 하는 급진적인 수업 모형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는 비판을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받는다. 이러한 견해는, 그렇죠? 사회과 수업에서 논쟁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집단과 계층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361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적당하게 써주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학생들에게 공연히 사회적 쟁점을 제시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오히려, 왜냐하면 작성 방법 세 번째 보면 사회의 기본적 가치라는 용어를 활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오히려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반영한 사회 질서에 의문을 갖게 하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하버드 모형을 비판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B의 5번 해설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모의고사를 볼 때는요, 뭐 다 맞았다, 점수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누구랑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 사회과 교육론은요, 이 참호책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80%일 수 있고요, 90%일 수도 있습니다. 100%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대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70%다, 90%다 해서요, 남은 20%, 10%를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다른 책을 또 막 이렇게 보는 것, 저는
정말 말립니다. 이거를 꼼꼼하게 2번 볼 걸 3번 보는 게 다른 책을 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2023년 5월 3일 우리 방문각 일반사회 권박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모의고사 사회과학 교육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